안녕하십니까. 즐겁게 참여하고 계시죠? 2022 제4회 소셜 임팩트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에 사회적 경제 협동과정 1기 박사로 입학해서 작년에 영광스럽게 1호 박사가 되어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강의와 연구를 함께하고 있는 정희수라고 합니다. 1회 포럼부터 함께 해왔는데 벌써 4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코로나의 습격에도 작년에 이어 이렇게 행사를 굳건히 이어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도 저희와 함께 의미와 감격을 모두 임팩트 있게 느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션은 소셜 임팩트 포럼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사회적 경제 협동과정 석박사 논문 발표의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하고 논문으로 발전시킨 내용들을 발표할 텐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한 키워드인 ESG를 비롯해서 기업의 CSR, 사회적 배제 등 연구로서 사회적 임팩트를 실현하고자 한 고민과 성찰의 결과물들입니다. 함께 이들의 고민과 결과를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사회적 경제 협동과정 윤조연 학생의 석사 논문으로서 ESG 등급이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 관련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격려의 마음을 담은 강한 눈빛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 경제 협동과정 석사과정 윤조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상미 교수님 지도하에 ESG 등급이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 관련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 요구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흐름이 있어 왔는데요. ESG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할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적 관점이 확산하였는데요. ESG의 가장 큰 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또 상생하는 것이므로 ESG 및 지속가능 경영 관련 연구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련 성과가 고려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관점을 중심으로 ESG 등급과 내부 이해관계자인 주주, 조직 구성원 관련 성과를 살펴보고 지속가능 경영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사회적인 존재인 기업은 다양한 주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과정에서 운영의 전략적 방향이 결정된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생존을 위한 토대를 위해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관들이 설립되었으며 학계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을 학자마다 정의하고자 하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책임에 대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경영 활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비재무적 성과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급증하였습니다. ESG는 UNPRI에서 언급되며 처음 등장하여 이러한 비재무적 성과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ESG 경영 활동을 평가하는 ESG 평가는 현재 표준화된 기준 없이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상이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표적인 평가 기관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의 평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는 영역별 모델, 모범 기준, 국내 법 제도를 활용하여 평가 모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항 구성으로 매년 900여 개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S에서 D등급까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경영, 사회책임 경영,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집단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으로 측정하고자 합니다. 네, 이해관계자 이론은 전통적인 주주 이론에 반해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주변의 그룹이나 개인을 고려하는 관점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류 방법에서 조직의 경계를 기준으로 내부 이해관계자는 주주와 조직 구성원, 외부 이해관계자는 고객, 정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이해관계자들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G 참여가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여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 등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주주, 내부 조직 구성원, 외부 고객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방안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부 이해관계자 관련 성과에 대한 지속가능 경영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주주 관련 성과는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재무 성과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과 총자산 이익률이 있습니다. ROE는 주주 중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ROA는 수익성과 효율성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ROE와 ROA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ESG 성과가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구성원 관련 성과를 보겠는데요.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해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긍정적 가치와 스스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속가능 경영이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인적 자원은 기업의 지속 경쟁 우위의 요소를 충족하는 핵심적인 자원이므로 각 조직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지출하는 대표적인 인적 자원 관련 정량적 지표는 교육 훈련비와 복리후생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더해서 인적 자원 투자 비율은 기업의 투자 활동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기업이 인적 자원의 전체 투자 중에서 얼마나 투입하는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앞서 설명드린 지표와 지속가능 경영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지속가능 경영 활동이 조직 구성원 및 주주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ESG 등급은 주주 관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ESG 등급은 조직 구성원 관련 성과에 미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고요. 각각의 성과 변수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여 주주 관련 성과의 가설 1, 2, 조직 구성원 관련 성과의 가설 3, 4, 5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ESG 등급이 이해관계자 관련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20년 ESG 등급 조회가 가능하며 재무자료를 수집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표본 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414개에서 701개의 표본이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네, ESG 등급의 경우에는 그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공시하므로 이러한 그 2019년의 ESG 경영이 2020년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점수 측정 방식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고 네, 연구 방법으로는 SPSS 26.0을 사용하여서 분석하였습니다. 네,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이고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회계 분석을 통해 연구 모형 분석을 실시하는데요. 먼저 ESG 등급이 주주 관련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본 이익률에는 어떠한 그 유의한 영향도 존재하지 않았고 총자산 이익률에는 ESG 통합 등급과 그리고 환경 지배구조 등급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교육 훈련비에서는 통합 등급, 사회 지배구조 등급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었고요. 복리후생비에서는 통합 등급과 사회 지배구조 등급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적자원 투자 비율에서는 환경 등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 등급에서는 앞선 그 결과와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고요. 이러한 결과들을 해석해보자면 먼저 주주 관련 성과의 ESG 등급의 영향은 ROA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개별 등급 중 환경과 지배구조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어서 기업의 환경 및 지배구조 관련 행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련 지표에 영향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구성원 관련 성과를 보면 먼저 조직 구성원 가치를 위해 노력한다고 평가되는 기업일수록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적자원 투자 비율에서는 앞선 지표와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연구 투자 비율에 대한 업종에 따른 그런 세부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20년 ESG 등급 조회가 가능하며 재무자료를 수집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표본 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414개에서 701개의 표본이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네, 연구의 함의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기업 가치와 재무 성과 위주로 시행되었던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및 ESG 등급의 영향을 내부 이해관계자로 한층 확대하여 실증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함의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기업의 전략적 지속 경쟁 우위 요소로서 인적 자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그러나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이 주주 및 구성원 성과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은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언인데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ESG를 더욱 세세하고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성과가 좀 높은 기업이 ESG 등급도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역인과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그런 패널 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조금 더 정확한 그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을 둘러싼 더 많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속가능 경영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니즈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변수 사용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논문이 다 그렇지 뭐 하시나요? 저희 사회적 경제 협동과정 석사생의 논문이 이 정도입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는 황은직 석사생의 논문으로서 공공기관의 ESG와 조직성과 연구, 리더십과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다시 박수와 강렬한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석사과정 6기에 있는 황은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좋은 연구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지소 교수님, 안지원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연구는 앞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ESG와 조직 성과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 효과 또한 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ESG가 기업의 최대 경영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한 ESG에 기반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조직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해낸 저의 연구 목적은 먼저 공공기관의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ESG 활동 각각이 조직 성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십과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ESG와 조직 성과의 관계 조절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 가지는 차별점으로는 ESG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ESG 활동 각각이 어떤 요소가 공공기관의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때 민간의 ESG 평가 지표를 활용하였다는 점이 ESG와 조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저의 연구의 차별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ESG가 조직 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 또한 차별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민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것이 사회적 성과와 연계되면서 조직 성과라는 것이 도출되었다면 공공기관은 그 특성에 따라서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그리고 혁신적 성과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ESG입니다. ESG는 앞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저는 저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 기준을 활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통해 저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론적 배경, 민간 기업의 ESG 활동과 조직 성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공공기관의 ESG 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ESG 활동과 조직 성과입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공공기관은 재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는 효과성, 효율성 등 다차원적인 조직 성과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재무적 성과, 고유 목적 사업 성과, 혁신적 성과를 공공기관의 조직 성과로 보고 그리고 선행 연구를 통해 민간 기업의 ESG 활동과 조직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또한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가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공공기관의 ESG와 조직 성과 연구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ESG 활동은 기관의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해냈습니다. 조절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리더십이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조직의 헌신형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변화하는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ESG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가 높을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SG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우수한 헌신형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때 더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세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또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내 공공기관의 유형을 반영하여 총 121개의 공공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과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평가 점수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대부분의 변수를 공공기관의 평가 항목과 연계하였고 그 점수를 통해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연계하여 그 점수를 성과로 확인하였고 또한 이것을 종합을 하여 ESG 종합지표라는 것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속변수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연계한 지표를 고유목적 사업 성과, 혁신적 성과와 매칭하였고 재무적 사업의 성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매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조절 변수로는 기관장의 리더십, 헌신형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또한 공공기관의 평가 항목과 연계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고 또 SPSS를 활용해서 공공기관의 ESG 활동과 조직 성과 간의 관계를 다중회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리더십과 헌신형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 변수를 정리한 화면이고요. 다음 화면은 변수를 측정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연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ESG 활동과 조직 성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공공기관의 ESG 활동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직의 성과, 그러니까 재무적, 혁신적, 고유 목적 사업 성과와 모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환경 활동은 재무적, 고유 목적 사업 성과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 활동은 재무적 성과와 혁신적 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활동은 재무적 성과와 고유 목적 사업 성과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 조절 효과입니다. 이를 통해 리더십의 경우에는 ESG 활동과 고유 목적 사업 성과 사이에 조절 효과가 있음을, 긍정적인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사회활동과 재무성과 사이에 리더십이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헌신형 인적자원 관리의 조절 효과의 경우에도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고유목적 사업과 ESG와 고유목적 사업 성과 사이에 정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지배구조와 고유목적 사업 성과 사이에 헌신형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이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기반으로 저는 ESG 활동을 측정하고 이것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요.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ESG 평가 지침이 수립되기 전이고 이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ESG 기준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ESG를 측정하였다는 것이 저희 시사점입니다. 또한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변수 각각이 다양한 조직 성과 변수와 연계되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ESG 평가 지침이 마련되는 경우 참고할 만한 실무적 의의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SG와 조직 성과 간의 관계를 본 것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헌신형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조절 효과를 보았다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됐다는 것 또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을 ESG 평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민간의 ESG 평가 지표를 활용하였지만 향후 공공기관의 ESG를 활용하는 측정하는 평가 지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정확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연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한 논문마다 전부 다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한 작성과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자는 전혜원 석사생의 사회적 기업의 외부 및 내부 CSR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선정된 조직을 중심으로입니다. 격려의 눈빛 준비되셨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협동과정 전혜원입니다. 먼저 논문을 지도해 주신 안지영 지도교수님과 조성미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그 관계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들을 탐색하고 그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조직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고요. 그 구성 요소들을 탐색하는 와중에 CSR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일반적으로 민간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CSR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을 도모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CSR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 CSR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 관계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그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CSR의 범위와 정의가 다양해질 수 있고 그리고 조직이 CSR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효과를 창출하는가는 조직의 역량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요소 그리고 필요한 곳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CSR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CSR 활동은 조직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CSR과 내부 CSR로 분리해서 보는 미시적 관점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 CSR은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헌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내부 CSR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의 건강, 복지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를 통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CSR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이 사회적 기업의 정의, 요건, 의무를 제외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활동을 제외한 부가적인 사회적 공헌 활동을 이 본 연구에서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진행한 그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 사회적 성과 인센티브에 선정된 사회적 기업들은 동일한 척도와 방법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비교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때 기보상된 성과는 제외하고 미보상된 성과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SPC를 통해서 금전적 지원을 받고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료 기부 등 사회공헌으로 사용한 그 여부를 외부 CSR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SPC를 무료 기부 및 사회공헌으로 사용한 여부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내부 CSR 활동이 활발할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외부 CSR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내부 CSR이 조절할 것이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의 성과의 경우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측정한 재무적 매출액과 사회적 성과를 로그화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내부 CSR을 측정한 항목들입니다. 이는 내부 CSR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들과 가장 유사한 부분들을 추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SPSS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로는 사회적 기업이 SPC를 무료 기부 및 사회공헌으로 즉 외부 CSR 활동을 했을 경우에 사회적 성과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 이론에 근거해서 외부 CSR 활동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왔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창출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 CSR이 조직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기존의 내부 CSR이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자원 기반 이론을 근거해서 재무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기각되었는데요. 외부 CSR과 내부 CSR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이 각각의 CSR 활동은 각각의 성과에 독립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CSR이 민간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측정한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한 성과를 비교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함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도 함의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계점이 있는데요. 2차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CSR이 조직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서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의 그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CSR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앉아 계실 때는 엄청 떨면서 못 올라가겠다 하시더니 정말 배우처럼 너무 잘하셔서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발표자는 이소라 석사생의 논문인데 사회적 배제가 암 생존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입니다. 굉장히 논문 제목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번 하셔서 아시겠죠? 눈빛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 경제협동과정 이소라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를 해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전종설 교수님의 따뜻한 지도하에 작성한 사회적 배제가 암생존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석사학위 논문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화면과 같이 이론적 배경, 연구 목적 및 문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암을 진단받은 후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암 생존자의 수는 2018년 기준 200만 명 이상, 우리나라 국민 25명 중 1명으로 점차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 생존자들은 삶 속에서 다양한 차원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넓은 범위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배제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암 생존자의 재활 과정 속에서 삶의 질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암 생존자들은 매우 흔한 빈도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울은 암 생존자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고 생존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울은 자살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회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이 필요하지만 암 생존자의 우울에 대한 연구와 개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암 생존자의 우울 관련 선행 연구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여성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대다수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단편적인 부분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였고, 그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미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가 암 생존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 검증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암 생존자라는 단어는 아직도 그 범위에 대해 국내외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암 치료 지침의 기준이 되고 있는 NCCN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을 암 생존자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입니다. 화면과 같이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그 개념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경제적 미충족만을 의미했던 빈곤과 비교하여서 그 범위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은 분명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인 특징으로 인해 그 측정 방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암 생존자는 경제, 고용, 건강, 교육 등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배제가 암 생존자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 사회적 배제가 암 생존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는 암 생존자의 우울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령별 맞춤형 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연구 문제는 총 4가지로, 첫째, 사회적 배제 수준에 따라 암 생존자의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사회적 배제의 정도는 암 생존자의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사회적 배제는 암 생존자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가 암 생존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은 조절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연구 모형은 화면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경제, 주거, 고용, 건강, 사회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차원을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고 사료된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 내의 암 생존자는 총 237명이었으며 그중 주요 변수의 결집값이 있는 22명을 제외한 215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는 사회적 배제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가 제공할 수 있는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절 변수는 연령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는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65세 미만과 이상의 2분형으로 측정하였고, 통제 변수는 성별로 설정하여 2분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우울로 설정하였고,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 내에 CESD11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화면과 같이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특성은 화면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세부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 지표 중 이분형 지표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중위소득, 근로능력 정도, 경제활동 상태, 타인 신뢰 변수에서 사회적 배제의 점수가 높을 때 우울의 정도도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 지표 중 리커트 척도 형태의 지표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의 수입, 주거, 건강, 사회 친분 관계에 대한 불만족 정도는 모두 우울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근로능력 정도와 경제활동 상태, 건강 불만족도가 암 생존자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가족의 수입 불만족도와 연령의 상호작용항이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가족의 수입 불만족도와 암 생존자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연령은 유의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절 효과 그래프를 도출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검증 시행한 결과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가족의 수입 불만족도에 의해 우울 정도가 크게 증가함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암 생존자가 중위소득, 근로능력, 경제활동, 타인 신뢰에서 사회적 배제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 우울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고 가족의 수입, 주거, 건강, 사회 친분 관계의 불만족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정도, 경제활동 상태, 건강 불만족도가 암 생존자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수입 불만족도와 암 생존자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연령은 유의한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의 함의입니다. 본 연구는 암 생존자의 우울을 기존의 병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와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울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암 생존자의 우울 예방과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 가족의 수입 불만족도와 암 생존자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연령에 유의한 조절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암 생존자의 경제 배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들을 연령에 따라 맞춤형 개발 및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결과에 따른 제언입니다. 먼저 암 생존자의 고용 배제 완화를 위하여 암 생존자가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조성, 다양한 직업교육 확대 및 직장 복귀 중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요구, 암 생존자 주축의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며 암 생존자의 건강 배제 완화를 위해서는 암 이외의 만성질환 등의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조기검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기회 확대를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암 생존자의 경제 배제 완화를 위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경감 및 감면의 확대와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확대 및 직접적인 현금 급여 수준의 개선에 고려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암 생존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암 생존자에 대한 교육 자료의 개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콘텐츠 제작의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에서 제공 가능한 사회적 배제 영역만을 사회적 배제 지표로 활용하여 암 생존자의 우울에 미치는 변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 영역의 지표의 확장 및 세분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암 생존자의 우울에 대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차이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암 생존자의 우울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 간의 선행 영향 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 영역과 지표의 타당성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 영역과 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와 제언이 굉장히 풍부해서 계속 후속 연구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5번째 발표자는 곧 사회적 경제 협동과정 3호 박사학위를 받으실 윤모린 예비 박사의 논문으로서 한국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의 사회적 경제 인식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과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렬하고 격렬한 눈빛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모린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자의 저를 잠깐 말씀드리면 본 연구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한양대 그리고 서울사이버대에서 겸임 교수로 사회적 경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의 양극화라든가 일자리 부족,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등 어려운 난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의 정책 전달 체계로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 전국적으로 설립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전국적으로 많이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가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관료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의 직무 성과 요인을 분석하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초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목적 아래 선행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연구들은 대부분 개념적인 연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직무 성과가 종사자의 직무 인식이나 리더십,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인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모형은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의 사회적 경제 인식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십, 그 중에서도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과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가설은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의 사회적 경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번역적, 거래적 리더십이 또한 네트워크가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범주화하고요. 자기 존중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 집단의 독특성을 추구한다는 이론으로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도 이 사회 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제가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와 같은 전국에 114개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을 대상으로 했고요. 거기 종사자분들 1,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설문을 255명이나 설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고요. 총 72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했고, 분석은 SPSS를 통해 위계적 다중 회계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57.3% 정도고요. 좀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민간 위탁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신뢰도 분석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기술 통계 분석에서도 외도가 이제 정규값을 나타냈고요.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가설 검증 정리는 이렇게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가시적으로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래프로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의 사회적 경제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긍정적일수록 직무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인식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은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 경제 인식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네트워크는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연구는 전국 최초의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의 실증 연구라는 이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직무 성과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의 인식을 많이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후 근무하는 도중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이 경영 환경에 맞는 기관장, 센터장의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 아직 네트워크적으로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연구의 결과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격려의 눈빛과 함께 여러 학생들의 논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신 5분의 발표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화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성과보고로 이어집니다.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저로서는 언젠가 소셜 임팩트 포럼에서 학생들의 논문이 세션 1에서 발표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번 왔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희수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세션은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의 또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창업 아카데미 과정에서 우수한 그 상을 받은 그 팀들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 아카데미는요, 작년이죠.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통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해커톤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2일에 경진 대회를 통해서 최종 5개 팀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창업 아카데미에서는요, 최종 5팀이 수상을 했는데, 이번 창업 아카데미는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 전문가님들 참가자들이 사회적 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사업 가능성에 대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련해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이 마지막 세션은요, 재작년 2회 창업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던 찾았담 팀의 발표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는 제2회 창업경진대회에서 사회혁신상을 수상한 찾았담 유서우 학생입니다. 본팀은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우수팀으로서요, NGO 단체인 기아대책본부와 연계해서 리얼러브 찾았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 팀입니다. 찾았담 무슨 뜻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찾았담 팀은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과 교육 서비스로 찾아가는 담임 선생님이라는 테마의 사업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유서우 학생을 통해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러브를 찾았담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4학년 유서우입니다. 발표에 앞서 리얼러브를 찾았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찾았담은 원격 수업 맞춤 튜터링 서비스 플랫폼으로 제가 2020년에 참가한 이화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에서 사회혁신상을 수상한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리얼러브는 기아대책본부와 협력하여 진행되어 온 GS 리테일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12년의 역사가 있는 대학생 교육 봉사단 활동입니다. 찾았담과 리얼러브의 인연은 다름이 아닌 작년에 있었던 소셜 임팩트 포럼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여기서 찾았담을 주제로 발표한 것을 기아대책 본부장님께서 보시고 협업을 제안 주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올해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고 성과를 발표하고자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서는 찾았담에 대한 소개, 리얼러브에 대한 소개, 그리고 리얼러브와 찾았담이 어떻게 협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어떤 성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찾았담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공교육이 비대면 중심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아이들이 과연 충분한 사회 관심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 사회에 많이 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귈까 봐 무서워요. 수업이 이해가 안 가서 숙제를 못 하겠는데 부모님이 모두 직장에 나가셔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모두 2020년에 처음으로 원격 수업을 수강하게 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찾았담은 이 아이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갈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초등학교 1에서 6학년은 원격 수업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평가와 과제 수행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수강에 도움을 제공한 지원자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약 절반이 지원자가 부재해 혼자 수업을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원자가 있었다면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과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야 했던 학생의 비율은 맞벌이 가정에서 50.5%, 호벌이 가정에서 26.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학교에 나가지 못한 아이들의 수업을 도와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원격 수업 튜터링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가정이 튜터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었을까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구 중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약 25만 명으로 중산층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475만 원이며 이들은 자녀의 교육에 매달 약 26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튜터 매칭 플랫폼을 통해서 튜터를 구하면 시간당 평균 2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시급 2만 원은 선생님의 이동 거리 및 시간, 교과 과정 이해 범위가 포함된 학습 내용, 그리고 첫 달 수입의 25%에서 8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플랫폼의 비용이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반영된 시급입니다. 그럼 2만 원에 월 24만 원의 24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매달 4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중산층 가정의 평균 교육비의 2배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찾았담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지역 기반 원격 수업 맞춤 튜터 매칭 서비스로 학생과 도보 10분 거리 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튜터를 매칭하고 학습 내용을 교과 과정에 국한된 원격 수업 보조에 국한하고 수수료를 첫 3개월 동안 5%만 부과하여 튜터링 시급을 1.1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럼 중산층 가정이 기존에 지출하고 있었던 교육비인 26만 원에 근접한 비용이 도출됩니다. 이처럼 찾았담은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안된 튜터 매칭 서비스로 해당 모델이 도입되었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튜터와 학생이 지역을 기반으로 매칭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교류 및 경제 활성화가 의도됩니다. 나아가 찾았담이 앱이나 웹을 기반으로 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가 될 경우 원격 학습 상황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의 상황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가정에 보다 적절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로는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향상되어 기초 학력 저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온라인 학습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달 급여의 최대 80%를 플랫폼의 수수료로 지불하고서라도 과외를 구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은 코로나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합리적인 값에 이용하고자 하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원격 수업이 미래의 학습 형태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학교 사이에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리얼러브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리얼러브는 GS 리테일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12년간 진행된 대학생 교육 봉사활동입니다. 올해 진행된 리얼러브 12기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의 코로나 분류 해소의 명목하에 전국 지역 아동센터 30개소 약 900명의 수혜 아동이 대학생 봉사자와 매칭이 되어 학습활동 및 놀이활동을 지원받는 활동을 중심으로 12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리얼러브 대학생 봉사단 활동은 크게 학습활동, 놀이활동으로 나뉘는데요. 학습 지도의 경우 1대1 혹은 1대2로 매칭된 봉사자와 학습자가 줌에 함께 접속해 교과과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학습을 보충하는 활동이 주 1회 주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놀이 지도의 경우 봉사자 그룹이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월 1회 센터의 전체 아동과 함께 줌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찾았담은 기아대책본부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봉사단 학생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피드백 제공, 팀원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코티칭 역할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5명의 사범대 학석사생으로 팀을 구성했으며 리얼러브의 사업 일정에 맞춰 봉사단 선발 단계부터 합류해 UCC 면접 심사에 참여하고 6명의 봉사자로 구성된 조를 각 6개씩 담당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봉사단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학습활동 보고서를 통해 학생 지도에 있어 어려웠던 사항, 궁금했던 사항들을 전달하면 매주 이를 살펴보며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2명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진도가 진행이 될수록 두 학생 간의 실력의 차이가 난다거나 학생들이 서로 친하다 보니 학습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적어둔 질문에 동료 교수법을 제안하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의 구성의 변화를 제안하는 등 팀원 각자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방면의 교육 확장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 활동까지 봉사단 학생들이 진행한 후에는 월말에 6개의 조장 학생들과 줌으로 모여 단체 활동 진행이나 팀원 간의 협업에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아대책본부 선생님들과 진행되는 원래 회의를 열어 매주 학습 활동을 보고서 느꼈던 점을 공유하고 봉사단 학생들이 본부 선생님들께 바로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항들을 중간에서 전달드리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얼러브와 찾았담의 협력 활동을 통해 어떤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사전 사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사전 설문은 학습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에
지역아동센터의 수혜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후 설문은 9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리얼러브의 활동 전후로 아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 인식 파악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항 5가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수혜 아동 중 멘토링 경험이 있었던 아동은 사전조사 결과 35.6%였는데요. 사후조사 결과에서 리얼러브 이후 향후 멘토링 활동에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86.2%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리얼러브 수혜 아동들이 리얼러브 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온라인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후에 스스로 복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아동이 27.9%에서 69.9%로 상승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얼러브가 아동들의 자기 효능감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스로 찾아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35.1%에서 59.7%로 상승한 것을 보아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공부를 미루지 않는다는 아동의 비율이 사전 18%에서 사후 65.3%로 향상되었으며 학습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는 아동의 비율이 26.1%에서 52.5%로 향상되고 학습의 범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된 아동의 비율이 47.3%에서 69.4%로 상승한 것을 통해 리얼러브의 활동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공부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단 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이라는 문제를 보게 되었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찾았담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각의 씨앗이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과 SK를 만나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구체화가 되었고 또 소셜 임팩트 포럼을 통해서 기아대책과 GS 리테일을 만나 현실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구체적인 숫자와 수치로 보면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대한 막연함이 진한 감동으로 전환되어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정말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주도력과 파급력을 가진 것임을 이번 협업을 통해 몸소 느끼게 되어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작은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 이화여대 사회적 경제협동과정 선생님들, 기아대책본부 선생님들, 그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좀 빨리 서둘러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굉장히 말을 빨리 해주셔서요. 너무 숨 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너무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제 소개를 드리지 않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는 저희 마지막 세션 우리 정희수 박사님께서 다음에는 석사 박사생 연구 발표를 1세션에 기대를 하셨는데 저희 1세션 양보하고 다음 년에는 2세션 저희 창업 아카데미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우리 사회적 경제 협동 과정의 겸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창업 아카데미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찾았담 발표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이제 3회대 작년 말입니다. 12월 2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3기 3회에서 우수팀들의 발표를 들을 예정인데요. 먼저 총 4개 팀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금토끼 별당 팀의 이유현 원우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농촌의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도농상생 멀티 플랫폼을 제안한 팀입니다.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토끼 별당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사업 모델은 코칭타운 도농상생 멀티학습 플랫폼입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학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A와 B를 보시면 서울 대치동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는 전 과목 학원을 다니며 수학은 보충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A가 거주지에서 20분 내로 갈 수 있는 학원은 약 1000여 개입니다. 반면 충남 금산군에 거주하는 고2 학생 B는 걸어서 갈 수 있는 학원이 없거나 단 2개뿐입니다. 저희는 이 학생 B가 학습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인터뷰도 해보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 인프라, 즉 학원이나 과외를 쉽게 접할 수 없으며 학습 환경의 조성이 어렵고 학습 콘텐츠의 한계, 입시, 학습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지역 간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시의 대학생 멘토와 농촌의 고등학생을 잇는 플랫폼인 코칭타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지역 간 학습 격차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구상한 콘텐츠는 화상과외, 실시간 질문 해결, 학습 동기부여, 월별 목표 관리, 학습 및 고민 상담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 동기부여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온라인의 학습 거점 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들끼리 소통을 통해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목표도 공유하는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 코칭타운이 가진 경쟁력은 먼저 멘토의 선정 부분입니다. 멘토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된 멘토를 등록하고 멘티에 맞는 멘토를 위해 학생이 꿈꾸는 대학 또는 학과에 재학 중인 멘토, 그리고 준비 중인 입학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멘토, 학생과 비슷한 지역 출신인 멘토 등을 매칭시켜줄 예정입니다. 나아가 최초 과외 매칭비 이외 수수료를 받지 않고 멘토끼리 소통할 수 있게 하며 멘토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도농상생 비즈니스라는 점입니다. 농촌과 도시 문화를 상호 이해하며 진정한 상생을 추구합니다. 온라인 학습이 오프라인에 비해 가진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자유롭게 학생과 멘토가 만날 수 있으며 가상의 플랫폼상에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학습 문화를 경험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되는 시대 속에서 실제감 있는 요소를 통해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경쟁 업체 및 벤치마킹 모델로 메가스터디의 큐브, 김과외, 서울런을 잡았습니다. 각각의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취합해 저희 코칭타운만의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써본 비즈니스 모델이고 고객 세부나 가치 제한, 유통 채널, 수익 흐름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가치 생산 부분에서는 핵심 자원 활동, 파트너와 비용 구조를 짜봤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코칭타운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 그룹 과외룸, 예체능, 코칭룸 등의 다양한 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의 인증을 거친 검증된 멘토가 멘토링을 진행하며 코칭타운의 실시간 질문 답변 기능으로 학생이 공부 중에 느끼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외 후 학생과 부모가 모두 쉽게 열람이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런 간단한 뜻을 모를 수 있는 외국인 엄마를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왜 충남 금산을 배경으로 했냐면 실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키우던 토끼를 산책시키려고 금산으로 귀촌해가지고 먼저 저희 팀 이름이 금토끼 별당이고요. 그렇게 제가 귀촌을 해서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금산의 내부자이자 외부자 신분으로 지역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어떤 것을 바라는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이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금산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를 제외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대전의 주변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변 도시인 인천, 경기가 발달했듯 금산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금산은 대전의 주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충청남도 안에서도 저소득층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농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를 위해 15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충청남도의 시스템은 대부분 충남에서만 교류를 하고 충남에서만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아무리 농촌에 사는 지역인이라고 해도 이들도 특히 교육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과 왕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학습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대학생과 연계된 저희 코칭타운 사업 모델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사업 모델의 수익은 금산 지역민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형태로 시작될 것입니다. 비대면 형식이고 이제 저희가 잡은 월 매출인데 금산군 통계 기준으로 타겟을 잡았고 멘토 1인당 학생 3명 그리고 예비 멘토까지 생각해서 수익 구조 및 흐름을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금 조달에서 지자체 보조를 잡았는데 이제 충남 사회적 경제 포럼이라든지 청년 지원금과 같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예산을 따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금산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71.7%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업 모델을 통해 학습 성취도 C, D, E에 있는 학생들을 A, B로 올려서 4년제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대학 진학률을 최종 80% 이상으로 높이기를, 사교육 만족도를 25% 이상으로 높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대학생에게 금산을 홍보하고 농촌의 학생들이 도시 인맥을 쌓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회적 경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은 후에 이게 추가로 한 장인데요. 이제 2022년 충청남도의 교육 방향은 전문 교사와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운영해 나가는 현장 상황에 맞는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칭타운 모델은 금산에 있는 간디학교 졸업생이나 아르떼 문화예술사 자격증이 있는 보호자, 퇴직 교직원들과 같은 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현장에서 협조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과 연계한 마을 교육 공동체 형태로 공교육과 함께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금산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공동체는 많은데 고등학생의 경우 극소수의 학생들만 대전에 나가서 과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충남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나 앞으로 3년에서 5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농촌 신학력 플러스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 고등학생 타겟의 교육 공동체 모델을 만드는 것은 현재 농촌인 금산군에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더 이제 숨이 찰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코칭타운도 기억에 남는데요. 토끼 산책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D4U 팀의 지인이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그리고 함께 배우는 키오스크 교육 어플을 제안한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지인이입니다.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도출 과정과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유튜버 박만래 할머님의 키오스크를 다룬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세대 구분 없이 모두가 키오스크의 어려운 사용 방법에 공감하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과연 키오스크, 즉 디지털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에서 D4U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근처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르신에 대한 페르소나를 설정했습니다. 옆에 리스트는 오늘 박순자님이 할 일을 적어두신 것입니다. 박순자님은 초등학생 손녀와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다음은 주민센터에 들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영화관에 들려 영화를 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키오스크와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70대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하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소외를 이끕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디지털 사회의 속도가 빠른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디지털 기술 없이 잘 살아온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300명의 고령 소비자들에게 직접 물어본 바에 의하면 비대면 거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65세 이상의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키오스크일까요? 저희가 디지털 영역 중에 특별히 키오스크로 범위를 좁힌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에 맞닿아 있고 노년층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순자님과 기존 디지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분류하자면 이러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교육 방식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지속성과 접근성, 그리고 실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접 교육 현장에서 강사님과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서 사실 여의치 않게 온라인으로만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은 보장이 되었다고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에서 키오스크 체험용 어플을 통해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키오스크 교육용 어플은 실제 키오스크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작법을 익힐 수 있으며 체험존의 한정된 수용 인원과 온라인의 실제성을 보완한 교육 도구입니다. 저는 실제로 어머니와 며칠 동안 키오스크 교육 어플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 도중 저희가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은 초보자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어렵고 중급 정도의 학생에게는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플은 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키오스크가 과연 왜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에게 물어본 결과 상품 선택부터 결제까지 단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여기서 복잡하다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선택부터 주문까지의 결제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키오스크마다 주문 방식이 달라서 복잡하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의 케이스를 다룬 알고리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포유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디지털 포유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함께 배우는 키오스크 교육 어플입니다. 앞서 제시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 어플일까요? 교육 어플은 학습 환경과 조건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체계적인, 동시에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오프라인 특성에 절충합니다. 이는 학습 효과 그리고 접근성을 고려한 훌륭한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는 타 어플 리뷰를 통한 사용자의 니즈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단계에서 자신의 디지털 활용 능력 정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측정한 레벨로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앱 디자인은 시니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적인 학습 단계인 자료방은 시니어를 위한 여러 채널에 흩어져 있는 키오스크 교육 영상을 분류하여 영상을 키워드 난이도별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키오스크가 무엇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디지털 교육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학습 단계에서는 초중급 수준의 학생이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초적 스텝을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더욱 복잡한 단계로 나아가기 전 기본 작동 원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은 보이시는 것처럼 교수 설계 이론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 단계인 심화학습에서는 여러 변수를 하나하나 학습하게 됩니다. 키오스크가 어려운 이유는 특히 표준화가 안 되어 있고 각기 다른 사용 방식 때문입니다. 낯선 변수들을 하나하나 학습하다 보면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재미있게 기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플이 현실과 맞닿아있지 않다는 실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행 단계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론적 학습만이 아닌 실제로 실행 단계를 촬영하는 미션을 통해 직접 주문을 해보고 성공담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또 다른 사용자의 학습 영상이 됩니다. 기존 어플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자 사용법을 익히기 어렵다는 단점을 단계적 학습과 힌트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변수 그리고 실행 단계를 통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직접 교육을 수강하였던 디지털 배움터와 교육 커리큘럼 제휴를 맺고자 합니다. 실제로 교육 어플이 쓰이고 있으며 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 외에도 지역사회 노인복지관과 협업하여 디지털 보급 및 활용 교육에 어플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증가된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B2B 기반의 제휴 혹은 B2G 기반의 정보 채널 전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의 지향점은 축적된 챌린지 실행 영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디포유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을 사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형성하고 교육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을 수강한 노인들이 직접 콘텐츠 생산의 중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노년층을 가두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세계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디포유 프로젝트는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새로운 팀원을 영입하였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디포유 팀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발표도 너무 잘하죠. 자료 잘 만들고요. 근데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창업 아카데미가요,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저 2학기, 그러니까 가을 학기에 거의 대부분을 시간을 매주 이 수업들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과제도 이런 발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잘 발표를 하셨는데 학점도 잘 나오셨나요? 우리 지인이 학생? 아, 예,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럼 이것만 너무 이렇게 열심히 잘 했나 싶어가지고 우리 다음은 CC콜콜 팀의 발표를 들을 텐데요. 이 팀은요, KTNG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KTNG의 세상을 바꾸는 사회혁신 창업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요 대상을 받은 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2기 때에서 우리 찾았담 팀은 또 좋은 큰 대형 NGO랑 글로벌 우리 대기업들과 협력했던 사례들을 발표를 해주었고요. 이제 불과 우리 12월 우리 몇 달 전에 이런 좋은 상을 받았던 우리 CC콜콜 팀은요 또 다른 회사에서 주관하는 큰 기업에서 주관하는 곳에서 또 대상을 받은 아이디어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CC콜콜 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의 즉흥적인 니즈 해결을 위한 헬퍼 매칭 플랫폼 CC콜콜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양재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생 단 하나의 택시만을 이용해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현재 나의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아니라 나와 계약이 되어 있는 단 하나의 택시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면 매우 불편하겠죠? 이것은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단 한 명의 활동 지원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 지원사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6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바로 활동 지원 시간의 부족입니다. 할당된 활동 지원 시간은 시각장애인의 생활 능력 편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르게 배정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배정된 활동 지원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활동 지원 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는 이동 지원과 가사 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 이외에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와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니즈도 있으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활동 지원 제도의 또 다른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활동 지원사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활동 지원 제도의 활동 지원 인력 독점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활동 지원사분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계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소리 높여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바로 활동 지원 기관이 취하는 높은 수수료였습니다. 활동 지원 기관이 약 25%에 달한 수수료를 취하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분들의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최저 시급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 불안정성의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매칭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무 공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과 매칭되기 위해서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활동 지원 기관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 지원 기관과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매칭 시스템에 처해 계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지원은 단순히 시각장애인의 일을 보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바라봐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도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 없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에게 배정되는 활동 지원 시간은 절대적으로도 또 타 장애 유형과 비교해본 상대적인 지표로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 지원사의 근무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결합되어서 활동 지원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즉흥적인 니즈가 생길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페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지원사의 근무가 끝난 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밤 산책이 하고 싶거나 생필품이 떨어졌거나 식료품을 사와야 할 때 이러한 니즈를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거나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즉흥적인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활동 지원 및 심부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니즈를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활동 지원사 및 심부름 서비스 헬퍼 실시간 매칭 서비스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활동 지원 및 심부름 서비스 즉각 매칭 어플리케이션인 시시콜콜을 제안합니다. 시시콜콜의 정체성은 4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위치 기반 즉시성, 당일 즉각 매칭 서비스, 동네 일자리 창출, 접근성 있는 UI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시시콜콜 어플을 통해서 활동 지원 및 심부름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활동 지원사 및 심부름 헬퍼가 이러한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이를 수락할 시 매칭이 성립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부름 서비스와 활동 지원 서비스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할 예정이고, 서비스 차등화를 통한 구독제 형식으로 프라이싱을 이중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익 모델로서 광고를 차용할 계획이고,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B2G 형태로의 사업 확장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시각장애인의 바우처 카드와 지역 카페로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시각장애인도 서비스 수혜가 가능해집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은 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저희의 1차적인 목표로 2023년에 여기서의 25%에 해당하는 고객을 저희 어플의 고객으로 유치함으로써 예상 점유율과 예상 고객 규모를 통해 계산해 보았을 때 2023년에 약 1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후 점차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태로 시장을 확대해서 수익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경쟁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도우미 배치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당일 서비스 수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길찾기 어플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사 없이 혼자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 또는 사람까지 파악해서 안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활동 지원사가 제공하는 안내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또한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혼자서 이동을 하는 것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활동 지원사와 매칭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어플 자체가 배리어 프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유저 프렌들리한 측면과 즉시성 측면에서 시시콜콜은 경쟁 우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활동 지원사를 매칭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검증해 보기 위해 지난 8월 1차 MVP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시각장애인 체험단을 모집한 결과 약 60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거기서 11명의 체험단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테스트에는 전문 활동 지원사 25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재사용률은 81.8%,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2점에 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체험단 분들은 평상시에 할 수 없던 걸 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2차 MVP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우선시했던 가치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보이스 오버 또는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세심한 터치를 요하지 않도록 버튼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는 최소화하고 최대한 텍스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서비스가 거의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할 윤리, 계정 지역 인증, 이용 제재, 안전관리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텍스트 간 연결성을 위해 노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과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늘인 2월 11일까지 2차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테스트에는 활동 지원사 22명과 시각장애인 체험단 15명이 참여해 주셨고 1차 MVP 테스트와는 다르게 유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료로 제공되는 실시간 매칭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금액대별 이용률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체험단은 시각장애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집하였으며
활동 지원사분들은 두 곳의 활동 지원과의 컨택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호 안전과 신뢰를 위해서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쳤고 앞서 보여드린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가 2차 MVP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사용한 컨택 자료들입니다. 기대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는 시각장애인 고객의 삶의 질을 증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각장애인 고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유휴시간에 돈을 벌고 싶은 전문 활동 지원사와 비장애인 헬퍼가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유입되어서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하반기 어플리케이션 베타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베타 테스트는 수도권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어플을 보완하여 정식 런칭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시콜콜의 양재원 백승지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창업 아카데미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아이디어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시콜콜팀처럼 실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실제 베타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화를 하는 그 팀들을 보면 더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작년 제3회 창업 아카데미에서요 대상을 받은 팀이기도 한데요. 틈사이라는 팀의 양소연 학생입니다. 우리 양소연 학생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의 틈을 찾다, 그것을 좁히다. 안녕하세요. 틈 사이의 발표자 양소연입니다. 이제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 발표는 이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에서의 IR 자료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일상의 틈을 찾아서 좁히는 틈사이 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발견한 일상의 틈은 무엇일까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 국가 대한민국. 이 소셜 임팩트 포럼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하지만 단일민족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차별의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나라제표에서 공식적으로 합산한 이주 여성 수는 2019년 기준 총 16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이주 여성들은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문화 다양성 존중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어적,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서 자녀 양육의 부담감까지 늘어나면서 낯선 타국에서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 이들은 더 큰 외로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틈을 발견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차별과 배척 속에서 고립된 이주 여성들에게 그들만의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솔루션 도출 전에 가설 검증을 위해 카자흐스탄 출신의 나즈굴 씨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주 여성의 니즈가 각각 정서 교류, 예술 및 브랜드 활동, 공동체와 연결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주 여성을 대상자로 삼아 네 영역을 모두 아우를 솔루션을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팀을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주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기관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자기 브랜드 틈사이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수요처는 크게 B2G와 B2C 모델로 나뉩니다. B2G 모델은 이주 여성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주 여성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B2C 모델에서는 커뮤니티의 디자인 소스를 활용한 도자기를 생산하여서 문화 다양성 확산을 기대합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판매처인 B2G 모델의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국가기관 다문화 용역 입찰 공고 1,007건 중에 교류 프로그램이 10%에 달하여 100건 이상 예상되었기에 충분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B2C 모델의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도합 900여 점의 도자기 펀딩 이력이 존재했으며 유효 시장으로는 사회적 소비를 지향하는 우선 판매 지정기관 그리고 각종 팝업 스토어와 대사관으로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커뮤니티 퍼실리테이터이자 도자기 브랜드의 운영 주체로 자리할 틈사이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커뮤니티 면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공 및 민간기관에 판매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습니다. 이후 커뮤니티에서 디자인 소스를 제공받습니다. 제공받은 아이디어는 B2C 도자기 브랜드의 디자인 소스로 활용됩니다. 자체 디자인 인력과 제휴 도자기 공방과의 조율을 통해서 모국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을 기획합니다. 이후 공방의 제작을 의뢰하고 완성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각각 프로그램, 도자기 제품으로 나눠서 B2G와 B2C 측면에서 주목했지만 저희 비즈니스는 B2C, B2B, B2G에 아우르는 소비자를 지녔기에 높은 확장 가능성이 돋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좌측 상단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한국기구의 다문화 교류 사업 입찰 공고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금 2억 원 정을 책정한 모습입니다. 반면 틈사이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최저 600만 원의 커뮤니티 구성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피드백, 도자기 굿즈라는 결과물 도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성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입니다. B2C 굿즈 판매의 경쟁 현황 분석은 다음의 표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기 제품들과 틈사이의 경쟁력을 분석했습니다. 중앙 3개 브랜드가 3만 원대를 보이는 한편 틈사이 도자기 머그컵의 예상 단가는 2.5만 원으로 가격 우위를 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일 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지녀서 동양 문양과 색감 전문 브랜드로는 독자적인 입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상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틈사이가 꾸릴 2주여성 간의 연대 커뮤니티 커리큘럼을 소개드립니다. 이렇게 6주간의 커리큘럼은 다양한 미술 교육으로 구성이 되며 우측 예시 이미지와 같은 커뮤니티 가이드북으로 엮여서 더욱 많은 기관에 입찰됩니다.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하지만 도자기 브랜드이니만큼 틈사이의 랜딩 페이지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단은 텀블벅 펀딩 페이지 예시와 리워드 구성 예시이고 예상 성과물로는 비교적 쉬운 초벌구이 제품의 색연필 안료로 채색하기부터 일반적인 난이도의 물감형 안료까지 다채로운 결과물 도출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가 마무리되고 저희 틈사이는 서대문구 가족센터와의 인터뷰를 거쳐 이주여성 문화예술 커뮤니티 모집 공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총 3명의 대상자가 확정적으로 모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 이르는 미술 프로그램도 구상하였습니다. 라포 형성을 위한 OT를 시작으로 비교적 친숙하고 난이도가 낮은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부 계획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운영 과정 하나하나가 탄탄한 초석을 지녀야 합니다. 따라서 소셜벤처, 예술,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 특화된 팀원들을 필두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첫 걸음은 2022년 누적 수료생 20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늘어나고 수료생이 확장됨에 따라서 2024년에는 이주여성 전문 디자이너 아웃소싱 집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소셜 임팩트가 전해진다면 텀블벅 펀딩으로 시작된 틈사이는 네이버 스토어로의 확장과 자체 온라인몰 개설을 거쳐 다문화 도자기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겠죠. 단, 중, 장기의 기대 효과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상에 없던 디자이너 풀을 양성하고 중기로 새내기 이주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멘토 집단을 형성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틈을 좁히는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네, 여성 인력의 산실인 이화인들이 만나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여성 인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여성의 잠재력을 이끌 틈사이 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공식적인 행사의 마무리가 6시 40분까지인데요. 2분을 남겨놓고 저희 세션 3과 세션 4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로써 제4회 소셜 임팩트 포럼의 공식적인 세션을 모두 마쳤는데요. 처음에 우리 환영사를 해주신 우리 최유미 단장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오늘 포럼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4회 소셜 임팩트 포럼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공감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각자가 이해하는 사회적 경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다양성이 차별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포럼이 여러분에게 사회적 경제를 더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 소셜 임팩트,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을 향해 가는 여정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화 사회적 경제 협동 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그리고 대중을 연결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본 포럼을 준비하고 수행하느라 함께 고생한 우리 스태프 모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소셜 임팩트, 다양성과 포용을 향하여. 감사합니다.